삶의 집, 죽음의 집, 첼란의 파리 2. 시인 릴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양탄자 그림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조금 쉬고 호텔을 나서 클리니역으로 간다. 중세 로마의 폐허가 보인다. 작은 박물관인 것 같아 시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보니 그곳이 옳았다. 놀라운 양탄자, 일각수와 함께 있는 숙녀가 바로 거기 있었다. 입구 첫 방에 걸린 세속적 삶을 그린 고블랭직 양탄자들의 정교함에도 놀랐지만 2층 끝방에 걸려있는 일각수와 함께 있는 숙녀 앞에 오래 머물렀다. 나와 보니 양탄자 5장 앞에만 2시간쯤 서 있었던 듯하다. 더없이 정교하고 커다란 중세의 양탄자는 그것만으로도 놀랍고 한편 압도적이거나 정교함이 극한 유물들이 흔히 그렇듯 누가 저걸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감탄에는 착잡함도 섞인다. 일각수와 함께 입는 숙녀 연작은 특히 알레고리의 흡인력이 대단하였다. 감각의 알레고리들이 한 여성과 여러 동물들, 꽃들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인이 든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는 일각수가 그려진 시각의 알레고리는 신비하게 아름다웠고 특히 마지막 그림,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었다. 이 그림 때문에 신비로운 일각수의 묘한 미소 때문에 또 꿈의 정수리마저 잡아진 불안한 인간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토록 오래 한 그림 앞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 중세 박물관 앞마당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 좁은 중세적 뜰안 벤치에 앉아 그 오래된 우물을 바라본다. 그 사이 날이 개어 눈부시다. 우물, 생명을, 근원을,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나 첼란의 참혹한 기억들 속에서는 고향의 우물물조차 이스러진다. 생명의 언어를 꿈꾸게 하는 그런 샘물을 노래하면서도 첼란의 언어는 날카롭고 온통 토막나 있다. 좔좔 샘물이 흐른다. 너희 기도로, 너희 독신으로, 너희 기도로 날선 나의 침묵의 칼. 너희 나와 더불어 불구된 말들, 너희 나의 똑바른 말. 부르고 싶은 노래도 음절이 토막나 있다. 세상은 온통 토막나 있는 것뿐. 우리 동요를 부르리 들리지 그 동요. 인들과 간들이 있는 인간들이 함께 있는 그래 그 뒤엉킨 덤불과 눈 한 쌍이 거기 그리 마련되어 눈물 또 눈물로 함께 있는 그 동요. 그러나 이 토막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그에게는 시어가 된다. 그 시어로 그 몽당손으로 다시 삶을 이야기한다. 그 누구의 뺨을 비비랴 내 뺨이 아니면 삶이여. 몽당손으로 찾은 내 뺨이 아니면. 박물관을 나서면 바로 소르본 대학 본관 정문이다. 대학 건물 정면만 한참 쳐다본다. 여기서 에콜 길이 시작된다. 프랑스 대학과 첼란의 첫 거처를 지나 파리 67대학에 닿을 때까지 긴 에콜 길을 따라 걷는다.
길가에서 놀랍게도 루마니아의 민족 시인 에미네스쿠의 동상과 마주친다. 꽃다발이 놓여 있다. 첼란도 자주 찾아보았을 것이다. 만약 그때도 저 동상이 서 있었다면. 에콜길이 파리 67대학과 만나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조금 더 가면 식물원이 있다. 릴케의 유명한 시 표범이 쓰인 곳이다.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식물을 몹시도 아낀 첼란이 얼마나 많이 이 길을 걸었겠는가. 학생 시절부터 식물에 대한 첼란의 애정과 지식은 각별했다. 언어와 생물에서 유난히 두각을 나타냈다. 체르노비치의 학생 시절 그가 사랑했던 소녀에게 선물한 조그만 식물 그림책이 떠오른다. 소년 첼란이 식물 이름을 일일이 정성스럽게 4개 국어로 적어놓은 것이었다. 오래된 청동 쇠창살문을 지나 식물원으로 들어서며 놀란다. 사자 2마리의 조각상이 있는 분수대 곁으로 커다란 플라타너스가 서 있다. 아, 저 나무겠구나. 내가 가진 것은 플라타너스 잎뿐이라고 했던 시인의 나무이겠구나. 어젯밤과 오늘 오전에 헤맨 길에서 나무를 찾기 쉽지 않았고 어쩌다 나무들이 있어도 플라타나스는 없었다. 삭막한 숙소를 나와서 시인의 발길이 달리 어디로 향했겠는가. 일각수 양탄자 역시 시인을 매혹했겠지만 보자면 입장료가 필요했으니 자주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 우뚝 선 플라타나스는 주위의 레바논 삼나무들을 압도하며 눈부시게 서 있었다. 시인의 꿈이 걸렸던 곳일 것 같다. 오솔길을 조금 걸어 선인장 온실을 지나다가 다시 놀란다. 왼편으로는 플라타나스로 가득 찬 가로가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 플라타나스가 이렇게 많았구나. 고목인 플라타나스들은 잘 다듬어져 건너편 나무들과 가지가 맞닿아 있다. 잎이 돋으면 녹색 터널을 이룰 것이다. 플라타나스 가로에 벤치에 주저앉는다. 날씨 좋은 주말이라 겨울인데도 산보객들이 제법 있다. 연인들의 입맞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공중에 밴다. 한 시인의 22회 파리 생활을 이미 엿본 듯하다. 이 플라타나스 길의 초입에서 끝과 시작은 이미 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집들. 가족들과 생활한 먼 곳의 새 집은 점점의 행복일 것이다. 한 청년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맨손으로 파리에 온다. 대학 앞에 주저앉는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본 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3년을 더 다녔다. 아마도 학생증 때문이었을 것이다. 달리 신분증은 없었다. 그 헐벗은 생존의 유일한 위로 플라타나스. 어느 다른 아득히 먼 곳에서 이런 플라타나스 길에 대학 시절의 발자국과 물음을 찍었던 스스로의 기억을 돌이켜본다. 즐겨 되뇌곤 했던 김현승의 식구를 생각한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든다. 동서로 소르본에서 소르본으로 이어지는 긴 길, 한 끝에는 양탄자의 시실과 날실로 짜인 예술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서점들과 헌책 노점이 있고 다른 한 끝에는 그의 유일한 자산, 숨 쉴 곳인 플라타나스 길이 있는 이 삶의 길. 여기서 터닦아 보려 하였을 것이다. 다시 삶 속에서 이 길에서 끝까지 버텨내며. 학교 길과 식물원 사이의 길 이름은 리드 주스이다. 이유 없이 발음이 한참 틀린 유대인이 떠오른다. 국적 없는 유대인이라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청년 첼라는 이 낯선 파리에서 글을 씀으로써 삶의 터를 잡으려 했다. 쓰기로 했고 또 쓰지 않을 수 없는 그 글을 그는 이 파리 한가운데서 독일어로 썼다. 독일어는 그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의 언어이고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말살하려 한 살인자들의 언어였지만 그에게는 모국어이고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즐겨 읽었던 문학 언어였다. 그는 그 언어로 글을 쓴 릴케, 트라클, 하이네, 카프카를 사랑했다. 몇십 년 열중해서 남의 나라 문학을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내 글마저도 남의 말로 써대곤 하는 나를 겪은 박해도 없이 남의 언어 속으로 도망치는 나를 돌아보며 변명을 해본다. 첼란이 사랑했던 바로 그 글들을 나도 사랑했다. 물론 그도 그 글들을 사랑했던 줄 몰랐던 때부터도. 어찌하여 그 먼 곳 루마니아 끝자락에 나서 자란 그와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의 끝에 내가 같은 시인들을 그리 아꼈을까? 얼마나 강한가 시어의 힘은. 그리고 에콜 길과 교차하는 이 길. 그의 최후의 일터와 지하철역 모베르 미티알리테 사이를 잇는 이 삶과 죽음의 길. 열정거장 너머에 마지막 거처가 있고 그 곁에는 막다른 골목 그리고 넘실거리는 센 강이 있다. 지도 위에 선연하게 그려져 있는 십자로 이 위를 발바닥이 닳도록 걸었을 것이다. 글 속에 자리 잡기로 한 채로. 겨우 건진 목숨으로 그는 문학의 길을 걸었다. 그 후 그의 손이 모은 것도 남긴 것도 모두 책뿐이다. 5천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글은 시집 8권에 2편의 연설문과 1편의 짤막한 산문뿐. 그 밖에 번잡한 글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중에 유작 시집을 2권 더 내었을 뿐이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첼란의 고향 체르노비츠는 부코비나의 주도이다. 루마니아어로도 러시아어로도 너도 밤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인 유서 깊은 동유럽 지방으로 여러 언어를 쓰는 여러 민족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온 고장이다. 합스부르크가의 변방이었기 때문에 첼란의 모국어는 독일어다. 카프카와 비슷한 언어적 상황이다. 그러나 첼란의 경우는 이 유서 깊은 평화로운 지방이 세계사에 혹독하게 휘말림으로써 청년기부터 고난의 생애가 시작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루마니아로 편입되었던 이 지방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히틀러가 침공하고 그런 와중에 이 지방에 자리 잡았던 유대인의 8분의 7이 소멸되었다. 전후 부코비나 지방은 분할되어 체르노비츠가 있는 북부코비나는 소련 영토가 되고 나머지는 루마니아 영토가 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첼란 자신은 김나지움을 마치고 의대에 가려 했으나 루마니아 전역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엄격한 정원제를 실시한 까닭에 대학에 다닐 길이 없어 1938년 프랑스 투르 의대에 진학했다. 투르로 가는 길에 처음 독일을 지나갔는데 그것이 하필 나치가 모든 유대인 건물을 일제히 급습하여 무차별 파괴한 소위 수정의 밤 크리스탈나흐트 1938년 11월 9일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예과 1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더 이상은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히틀러가 침공하면서 유대인 소탕이 시작되었다. 첼라는 피신하였으나 부모는 끌려가 죽었고
죽었고 첼란 자신도 노동수용소에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다. 이후 부쿠레슈티 빈을 거쳐 파리로 오게 되었다. 1948년 7월 27살부터 이후 1970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22년을 이곳 파리에 살았다. 즐겨 있던 릴케, 트라클, 하이네의 흔적을 찾으며 와 닿은 곳. 이 길 위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을 것이다. 한 생애의 발자국들 위에 내 발자국을 얹어본다. 휘청인다. 간간히 금강석 알갱이. 내 슬픔의 무게로 휘청인다. 행복이야 어딘들 없겠는가. 판화가 지젤드 레스트랑주와의 만남. 귀족의 성을 가진 조용하고 열정적이며 따뜻한 이 여성은 뿌리 없는 청년 첼랑과 1953년에 결혼하였다. 마지막에는 그의 병이 가족을 위험하게 하기에 그가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평생 좋은 반려였다. 그녀와 가정을 이루면서 첼라는 시집 문턱에서 문턱으로를 그녀에게 헌정하였다. 후기 시집 숨결 돌림 중에서 숨결 수정은 아내 지젤의 판화와 나란히 영감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공동 작업은 아름다운 부부의 이해로 꼽힌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둘째 아이가 태어나 크면서 비좁아진 집을 떠나 이들은 파리 16구 전철 종점쯤에 집 하나를 얻는다. 집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근처 몬테비데오 길 모퉁이 집으로 이사를 했다가 1958년 드디어 얻은 안정된 집은 전차 종점에서 한정류장쯤 시내 쪽 롱샹길 78번지 같은 구역이다. 병으로 집을 떠날 때까지 첼라는 이곳에서 살았다. 긴 롱샹길에서 78번지가 어디쯤일지 감이 안 잡혀 전차를 복잡하게 2번이나 갈아타서 빅토르 위고 광장에서 내린다. 개선문이 멀지 않을 것 같다. 이 주변은 작은 광장들조차 모조리 개선문 광장식으로 8방향으로 길이 나 있어 어느 것이 계속되는 길인지 헷갈린다. 개선문 반대편쯤으로 걷다가 골목으로 접어들어 모네 광장까지 간다. 동네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모네 광장에서 다시 조그만 멕시코 광장까지 간다. 멕시코 광장에 닿자 다시 놀란다. 거기서 뻗어나가는 길 한 끝에 에펠탑이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다. 강 건너 미라보 다리쯤에서는 오른편으로 보였는데 여기서는 정면이다. 강물 건너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었다. 삶의 동네와 죽음의 동네는. 멕시코 광장을 한가운데 두고 롱샹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왼편 끝쯤에는 처음에 산 2집이, 오른편 끝쯤에는 오래 산 집이 있었다. 먼저 오래 산 집으로 향한다. 평범한 건물. 아래층에 식료품 상가 침구 가게가 있다. 어느 층쯤에는 건강요법 의사도 있나 보다. 조그만 문패와 초인종이 있다. 집을 쳐다본다. 꼭대기 6층에는 발코니가 있고 식물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울타리가 마련되어 있는 집이 있다. 아마도 저 집일 것이다. 저곳에서 잠깐씩 빛난 행복의 광채들. 아들 에릭이 처음으로 꽃이란 말을 했던 날 첼라는 꽃을 썼다. 꽃, 돌, 내가 따라갔던 공중의 돌, 돌처럼 먼 너의 눈. 우리는 손이었다. 어둠을 남김없이 퍼내어 찾았다. 여름을 올라온 말, 꽃, 꽃, 맹인의 말.
너의 눈과 나의 눈이 물을 마련한다. 성장. 마음의 벽이 한꺼풀 한꺼풀 떨어져 내리는 것. 이 같은 말 하나 더. 그러면 종추들이 막힘없이 흔들리리. 대표적인 서정시의 대상 혹은 시 자체의 은유로서 꽃의 이미지는 시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굴곡을 겪어왔지만 이처럼 굳어진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경직된 의식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고 돌처럼 먼 너의 눈. 세상을 가득 채운 어둠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존재가 어둠을 퍼내는 손으로 환원되어 꽃의 의미를 점자처럼 더듬어낸다. 비록 몹시 어렵게 전해지지만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을 만큼 고통으로 굳어진 눈. 이제 나란히 놓인 눈이 흘리는 눈물로 키우는 꽃. 어렵게 찾은 소중한 언어. 허물어지는 마음의 벽. 마침내 막힘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처럼 청정하고 힘있는 시어의 꿈이 아주 천천히 다가와 각인된다. 몹시 어렵게 찾아낸 말. 이를테면 한꺼풀 한꺼풀 떨어져 내리는 것. 독일어 단어 하나 힌츠블레터른에 담긴 의미를 읽어본다. 벽에 칠한 석회가 부스러지듯 무언가가 부스러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져 쌓이듯 쌓이고 책장을 넘겨가고 넘긴 종이장들이 쌓이는 모습이 떠올려진다. 마음의 벽이 부스러지는 모습이다. 부스러져 떨어진 것은 낙엽처럼 넘긴 책장처럼 쌓여 이 굳어진 마음, 이 경직된 언어로부터 마침내 피어나는 한 송이 언어의 꽃의 모습. 인류사적 재앙으로 얼룩졌던 20세기 전반의 기억을 떨치지 못한 1945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언어회의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던 역사적 패시미즘. 시인 첼란에게는 더없이 극심했던 그 언어회의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가능한 미학은 여기까지 갔다. 그러나 이 꽃, 돌, 끈질기게 벤 아픔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행복의 아슬아슬함이 읽는 이의 마음을 잡아 끈다. 깊은 눈매의 말수 적어 보이는 그러나 열정적인 그의 아내 지젤도 1993년에 죽었다. 그녀를 만났던 첼란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그녀의 첼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고맙고 부럽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도 불식시키지 못한 존재의 불안은 그 단정하니 정선된 언어의 이면이었다. 군더더기라고는 없는 정선되고 정선된 언어가 마침내 실어에 이르렀을 때 언어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끝났다. 첼라는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시 죽음의 푸가로 독일 문단에 충격을 던졌다. 우리가 마시는 아침의 검은 우유, 죽음. 특유의 미학으로 직조된 이 시는 통곡의 합창 같은 언어 속에 담겨있는 현실의 파편들이 섬뜩하다. 현실성은 후기 시들에서 더없이 정저된 언어에 수렴되어 높은 문학성으로 승화되면서 그의 시는 독일 현대시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인 자신의 설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좁아졌다. 1960년대 후반 냉전 체제 속에서 보수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히 1965년 독일에서 이루어진 제1당과 제2당 연합정권의 등장은 또 다른 전체주의의 대두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 불안감은 결국
범유럽적인 학생운동으로 폭발하지만 시인의 마음은 깊은 불안감으로 패인다. 그를 창란으로 몰아간 가장 큰 원인으로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우울증만이 아니라 근거 없는 표절 시비가 꼽힌다. 번역을 생업으로 삼던 시절 첼라는 표현주의 언론인이자 시인인 이반 고르의 시번역을 위탁받은 바 있었는데 그의 사후 아내 클레르 고르이 첼란의 번역이 나쁘다며 이를 출판하지 않았을 뿐더러 첼란의 시집 양귀비와 기억의 시들이 조금 먼저 나온 남편의 시를 표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문제가 된 양귀비와 기억 속 출판 연도는 1953년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들은 1948년에 적은 부수로 출판된 바 있는 시를 재수록한 것이었다. 1948년 출판 당시 첼라는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는 고르의 시를 알지도 못했다. 클레르 고르는 첼란의 번역을 바탕으로 하고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다시 번역해서 남편의 시들을 출판했는가 하면 첼란의 번역을 참조하여 남편의 유작들에까지 가필 수정을 하여 니체의 여동생, 그녀의 가필 수정을 벗기느라 니체 전집 간행위원회에는 지난한 작업이 더해졌다. 아무튼 그 여동생의 비견할 계약을 해냈다. 그것도 모자라 10여 년에 걸쳐 일부 무책임한 언론의 힘을 빌리고 문단을 가동하여 조직적으로 참으로 끈질기게 표절 시비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다. 더러운 마케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럽고 더러운 인간의 명예욕. 이후 첼라는 모든 시에다 그것을 쓴 날짜를 기입한다. 보통의 경우라면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이어서 내버려 두거나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겠으나 첼란이 느낀 피해의식은 강박에서 질환으로 이어졌다. 첼란에게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성격 파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신체적으로 말살하려 했던 독일이, 세상이 살아난 자신을 이제는 문학적으로 매장 말살하려는 시도로 느껴졌다. 자신이 독일에서 얼마나 불편한 시인인지 왜 몰랐겠는가. 지나친 과민이나 피해망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아우슈비츠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에게 닥친 일이었다. 첼란의 세상 소풍을 생각한다. 즐거웠다고는 끝내 말할 수 없었다. 돌아보며라도 즐거웠다 하기에는 얹혀진 삶과 죽음의 무게가 너무 컸다. 그 짧은 삶이 담겼던 골목 끝에는 녹지가 있고 강물이 있고 그 강물 너머에 엇비스시 그의 죽음의 집이 있다. 더듬더듬 따라 말할 세상. 나 그 손님이었으리. 이름 하나였으리. 상처가 높이 핥아 올라간 장벽에서 식은 땀으로 흘러내린 이름. 남겨진 시구에서 고요한 빛을 뿜는 시인의 삶. 한 생애의 발자국들 위에 내 발자국을 얹어본다. 휘청인다. 바람이 깊다. 어느새 내린 어둠, 무거운 다리를 끌고 2번 종점에서 지하철에 오른다. 파리 동역에서 11시가 넘어서 출발하는 마지막 밤기차를 타자면 아직 시간이 있다. 10장짜리 지하철표가 6장이나 남아있다. 내내 걸어 다녔기 때문이다. 한 생애가 찍힌 길이 너무 짧았다.
일터에서 죽음의 집, 일터에서 삶의 집. 나의 파리 지도 위에 선명한 그 두 개의 교차로뿐. 다시 나를 독일로 실어갈 밤기차가 올 때까지 바람 부는 추운 역사에 앉아 있는다. 어두운 건물 한켠의 을씨년스러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한 생애를 다시 생각한다. 두 개의 선명한 선 속에 잦아든 한 삶이 남겨진 식구들 속에서 고요한 빛을 뿜는다.